네,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나를 위해 이재명 제12회 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인데 교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오느라고 지금 부산에서 네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6시까지잖아요. 네, 이따가 내려가면 6시 할 수 있을까? 내일 해야죠.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네네네. 해야죠. 예. 대표님은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아, 저는 뭐 최고위원님이시구나. 대표 말고 딴 말-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여기저기 지원 유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가고 있는데 네, 뭐 영남, 호남 수도권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엊그제 제가 상주에 갔었어요. 문경 상주. 네네. 그 경상북도 문경 상주는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 음. 거기에 현역 의원이 이미자 의원이라고 그분이 상주 의원이신데 90% 득표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상주 지역 위원장님들이나 상주 분들은 30%는 혹시 몰라도 20%는 반드시 넘기겠다. 경상북도가 지금 30%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주 안동 그 예천 이쪽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엎어졌대요 많이. 상주 분들이 보시기에도. 근데 이제 김천 상주 이쪽은 약간 거리가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오고는 있는데. 예. 근데 시장 장날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뵀는데 예전하고 확실히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엊그제니까 단일화 발표 얘기 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딴 때 같으면 시끄럽다고 차 빼라 그러고 와서 시비 붙고 침 뱉고 가고 막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서 손 흔들어 주는 분들도 꽤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고 어제는 광주에 있었는데 와 광주 분들은 우리를 걱정해 주시더라고. 그냥 막 그 단일화 소식 발표난 소식을 들으신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어쨌을까 막 기운 내시죠, 잘 될 거예요, 막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집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그리고 어느 쪽에 꼼수가 있는지를 이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요. 네. 60이 겨우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요. 네. 경남도 제가 목욕탕에서 만난 경남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경남이 60%안 나올 것 같대요. 어, 의원들이. 예. 경남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50이 안 나와요. 예. 그 자기들 목표가 60이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고 50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호남은 그렇게 공들인다고 하잖아요. 호남 지금 10 겨우 나옵니다. 10.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가 한 달 전쯤에 부산을 왔다가 예. 이제 부산에서는 부산시당에서는 목표를 이제 40%로 잡았었거든요. 무슨 40%냐? 50%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50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일단 국힘 쪽이 60은 절대로 못 받을 것이다. 네, 부산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전 진짜로 그 대구 경북이 만약에 60을 못 넘긴다면 이번 선거가 뭔가 조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K-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이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했던 전국 지표 조사에 나왔던 결과인데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요. 예, 거기에서 야, 대구 경북이 지금 60%, 광주가 10%, 경남 이래요. 경남이 48%.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 홈그라운드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중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이분 고향이 서울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서울 출신이 당선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지역색이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충청도 분들이 헷갈리고 계시죠. 윤석열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게요. 뭐 박형준 강원도 씨 가서도 또 아버지 그런 얘기하고 아버지 그래요. 고향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서울 출신 대통령 후보는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지지 강도가 이렇게 생각처럼 높게 잘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선거는 작년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그 구도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초반에는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명박 정동영 선거 때만큼이나 이 불리한 선거였고 국힘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선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박빙까지 가게 된 거는 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이 국힘이 이번 선거에선 정말 뭔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국정 안정이 42, 정권 심판이 45로 지금 이 오차 범위 붙었죠, 안으로 이제. 붙어 있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지지가. 반대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일 만큼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잘 버텨 주시는 것도 저희들로서 큰 예. 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권 교체론이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도 거쳤지만은 또 열심히 한 덕분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그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뭐 5일 남았나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 실력 대 실력의 격전장이 되면은 우리가 뭐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그래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냐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눈앞에 실물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하는 소리라고는 정권 교체만 얘기하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검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요거 말고는 지금 한 게 없잖아요. 다른 얘기.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를 영부인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나 국힘 쪽이나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윤 후보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공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고 예산도 니들 맘대로 짜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정반대로 갔었으면은 저는 또 한번 굉장히 그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검찰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권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바람에 그러한 승기를 스스로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출마의 목적이 거기인데 어떻게 그 공약을 빼고 하겠습니까 싶은 생각 들고요. 어쨌건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고요.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아무 곳이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예, 사전 투표부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 D-5일 안철수 단일화 합당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두 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지지하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보면 한 3분의 1, 3분의 1인 것 같아요.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에 뭐 투표 안 하든지 뭐 그냥 딴 데로. 그냥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철수 위에다 또 찍을지 무효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전체 흐름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는 한 7에서 8% 정도 예상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아직도 누구를 찍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투표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텐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게 사실은 야밤에 이루어진 일인데 오히려 저는 역풍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힘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맹목적인 단일화를 하게 된 거죠.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지금 이렇게 너무 늦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 이미지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번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에게 더 씌워졌을 때 플러스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역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역풍은 세게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봐야 미미한 수고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한 면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고 또 마지막 토론 방송 토론 직전에 아마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기대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까지 보여준 그 윤석열의 그 고개 숙이고 읽기 신공 그다음에 그 무례하게 짝이 없는 그 이거 보세요 뭐 이런 행패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다 굳히시는 단계에서 뜬금없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런 소식을 받아보시니까 아 이것들 뭐야 정말 이제 급했구만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보시는 것 같고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뭐 어째서 이렇게 하자는 건지 아무런 의미나 감동이 없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자충수가 돼서 허송되지 않나. 실제로 지금 이준석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꼼수를 아무리 부려봤자 극복할 수 없는 지금 길로 이 사람들이 접어들었다. 사실 20일에도 할 수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 하나만한 통합정부 구성 포함한 저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20일에도 할 수 있었고 13일에도 할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여론조사 아니면 안 받겠다라고 했던 안철수 후보의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저 합의를 왜 지금까지 미뤘을까? 저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1%라도 어디서 안 가져오면 큰일 날 거. 이러다 지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이 하나 있고 그 이면에는 안철수 후보가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상당한 걸 요구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서 안 야, 되다가 그거는 이거는 그거 너한테 내주고 내가 지지율 2% 가져오느냐 안 해라고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너무 급해져서 알겠습니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애시당초부터 여론조사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한 얘기였고 안철수 후보가 그걸로 계속 거절한 척 말했지만 실제 내부 사정이 있고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선대본부장님 말씀하신 선대위원장인가요? 공동 선대위원장 우리 선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다 맞춰 보면 이준석 대신에 안철수의 무엇 이런 식의 어떤 당권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거래나 협잡이 있지 않았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그 선거 빚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10%가 나오면 반을 돌려받는 거고 15가 넘어가야지 다 돌려받는 건데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 걱정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이게 그다음에- 합당을 하면 부채가 같이 합쳐져서 국민의힘이 싹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후보 매수에 안 걸리려면 합당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채무를 떠안겨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예. 아니, 거기다가 그게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후보 매수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 안 되죠. 광노현 교육감도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건 생으로 돈을 갚아줘서 문제가 된 거고요. 갚아줬고 네, 여기는 당이 안철수 합쳐져 후보가 지금 당에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있는 거라서 그 부채는 그냥 합쳐지면 재정을 하나로 합치니까 부채는 무조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돈 꿔준 사람에게 그 은행이든 개인이든 갚아줘야 되는 이런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행정 경험이라는 그쵸. 단어를 썼고 네. 행정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 당 대표 자리나 총리 자리를 염두에 둔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죠. 전 행정 경험이란 말이 정말 끔찍했던 게 이 행정 경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 수많은 당원들의 열망이 다 있는 건데 이거를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삼성에 기업 합병을 해서 팔면서 나한테 재무 담당 이사를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의 이사를 묻지도 않고 그냥 합친 다음에 아 내가 CF로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합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개인 회사면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 개인의 것입니까? 왜 공당인데. 네. 그게 사실은 저도 그 말을 듣고서 좀 놀랐던 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게 결국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기 스펙 쌓기 위한 건가?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당원들에게 아무런 동의나 합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예. 자기 혼자 단일화한다.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 합당한다. 그다음에 자리 나눠 먹기 분명히 했을 거고 네. 심지어는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행정 경험 나 이번에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자리까지 이래놓고서는 사실은 그 넥타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색깔. 아니 그 저기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토론에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면 국민의당 그 상징색인 초록색을 메고 나와야지 빨간색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네, 둘이서 그렇게 주황색을 깔맞춤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정해놓고 국민들 앞에 TV 토론나 하겠습니다 하고 대선 후보라고 해서 나와서 그렇게 한참을 시간을 보내놓고 끝나자마자 그냥 그렇게 사실은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속여먹은 거죠. 진짜. 자기 지지자와 당원들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 앞길만 챙긴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저런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는 다시는 봐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네. 전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지지율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단일화 발표되기 전에 최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도 단일화를 가상으로 전제한 조사를 해봐도 오히려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단일화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다 안 한다 그래놓고 지금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뭐 역풍이 틀림없이 크게 지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여러 가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재명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아침에 확인이 됐고 특히 여초 카페라고 하죠. 여성들이 많으신 쪽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당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제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가서 항의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거기다가 재외동포 분들께서도 지금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어라. 우리가 투표 이건 그러게요. 한 재외 투표 수가 25만 중에 한 투표율이 70%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표 중에 안철수 찍은 표는 지금 전부 이상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네.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투표를 통해서 또 사전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번 투표의 결과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안철수의 손가락을 지키고 윤석열과 이준석과 안철수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치가 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품격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선에 나올 수 있는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좀 계기가 이번 단일화 이 해프닝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진짜 그 이인재 방지법이라는 게 나오기도 했는데 네. 또 이제 안철수 방지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거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지금 워낙 지지율이 딱 붙어 있는 상태라서 요 차이를 잘 극복해서 이기는 상황을 만드는 거 이제 결국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싶어요. 사실은 추세잖아요.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쪽이 다급해가지고 단일화를 한 거잖아요. 그 이제 떨어진 추세를 겨우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반전이 되느냐를 기대하면서 한 거였는데 반전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떨어지는 추세가 약간 속도가 지금 감소되는 정도. 그렇지만 여전히 떨어지는 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상관없이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해주시고 투표하실 분들은 얼른 사전 투표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공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 수도권이 엄청나게 격전이에요. 서울도 10% 넘게 차이가 나다가 이제 다 따라잡아서 굉장히 차이가 줄어들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약 서울 공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이 유튜브 창 아래에다가 채널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이재명 플러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공약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걸 제가 다 뭐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약 얘기 거기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공약은 이재명의 지방균형 발전,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이재명의 약속에서 주거불안정, 교통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의 문제를 전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해서 일단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하게 확대를 하기로 해서 107만 호의 주택을 일단 공급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 공시가격이 계속 높아지는데 예전같이 집값이 안정된 시기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았는데 지금 워낙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공시가격까지 같이 오르니까 오히려 세금 내는 부담은 2배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요 과세 부담은 사실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는 50%
감면하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는 이제 한시적으로 풀어서 사실 집을 지어도 이 공급이 느는 거지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풀어도 공급이 늘기도 그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이재명 후보 하고 계십니다. 되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하여튼 대출의 상의 혜택, 그다음에 우선 공급 뭐 이런 것들 많이 실질적인 약속을 했다는 걸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 번 검토해서 지금 내세운 공약이니까 네.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이제 나눠서 보자면 인천, 경기는 계속 이재명 후보가 앞서 왔고요. 그렇죠. 예. 서울, 그러니까 경기, 인천이 표가 더 많죠. 근데 서울에서 좀 뒤졌었는데 1,500만 대 1,000만 정도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거듭된 어떤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주택 가격이 지금 안정되고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이게 빨리빨리 이행이 된다면 이재명의 실행력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시면 공급이 늘어났는데 그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집을 사게 해준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또 살아 있으니까 이런 균형 잡힌 정책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김성회 대변인님이 지금 언급 잠깐 하셨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내놓아서 이것이 풀리는 게 또 공급을 확대하는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어봤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확실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경우에 그 양도세 중과가 문제가 돼 왔는데 이것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집 가진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 과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이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더 드리겠다라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대출 관련돼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최대 인정해주고 DSR 같은 경우도 미래 벌 소득까지 고려해서 DSR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과 다르게 좀 속도감 있게, 이게 사실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던 게 오세훈 씨가 뉴타운 만들어서 40군데 질러놓고 그렇죠. 애들 밥 주기 싫다고 때려치고 나가면서 이게 다 얽혀서 그 당시에 동네마다 싸움이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이 갈등이 커지면서 뉴타운 사업 접은 데도 많고 하면 과정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이걸 치유하느라 사실은 정리하느라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공급을 옛날에 민주당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점도 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약 중에 좀 제가 보기에 눈에 띄고 특이했던 점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네. 현실적 공약, 실질적 공약, 맞춤형 행정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상당히 그러니까 많고 실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향한 대책이나 정책은 사실상 발표된 게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1인 가구가 20대가 많았잖아요. 네.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너무 젊은 분들이니까 이 정책 기반하시는 분들 관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젊은이들의 고민을 빨리 간파를 해서 좋은 정책으로 보답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지금 서울에서 30%가 넘죠.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가구하면 4인 가구를 생각하잖아요. 서울 이미 3인 가구가 더 위주로 된 것도 한참 됐고 그렇죠. 지금 예상보다 이 가구의 변화가 커서 옛날에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의 애 둘 이런 구조를 생각했던 게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 정치도 그런 공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강조하고 네. 싶은 거는 뭐 독거 어르신 돌봄도 있고 다양한데요. 여성 안심 귀가랑 여성 주거 안전망 이거에 대한 또 공약이 있습니다. 저도 집 근처에 그 대학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원룸촌들이 있거든요.
그럼 원룸촌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많이 오가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보면은 항상 이 사고가 생기는 예. 그런 데예요. 많이 생기 뭐 여기저기 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그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힘이 만약에 이런 거를 봤다면 이 예산 다 빼가지고 뭐 어디 저기 뭐 성인 재산 30조 줄여서 대공방어만 구축하겠다. 예,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 뭐 이런 발상의 수준인데 이재명 후보는 여성들의 늦은 시간 귀가라든지 안전까지도 꼼꼼하게 챙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또 이해해 안전 문제는 주셨으면 어떻게 합니다. 보장할 거냐 하니까 성폭력 처벌 강화. 뭐 세게 잡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안전을 예방하겠다는 개념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 토론 때 좀 히트했던 게 제가 보기에 진짜 한심한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그러니까 청년 공약에다가 무고죄 처벌 강화하고 저 여가부 폐지가 그게 청년 공약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숱하게 비판을 받고 저거 완전히 황당한 얘기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와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 지적 수준으로 봐서 성인지 예산을 독자적으로 파악한 내용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적어준 거를 받았다가 써먹으려고 한 그죠. 거지.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인지 성 문제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딱 인식의 수준이 예. 딱 거기까지인 자, 거죠. 이건 이제 보시면 제가 이 분야는 보좌관으로서 전문 분야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국가 예산이 짜지면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여성 친화적인 정부인지를 자랑하려고 짜놓은 예산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성인지 감수성 예산. 그래서 이 남녀 형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그런 감수성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다 짜져 있고 그 위에다 이것도 성평등 관련 내용, 이것도 성평등 관련 내용 쭉 스티커를 붙인 걸 다 모으니까 돈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녹색 경제 예산이다 이러면 예산이 다 짜져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뭔지를 위에다 이렇게 그냥 초록색 딱지 스티커 하나씩 붙이면 그게 녹색 경제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린 더 이상 녹색 경제 안 해 그러면 그 예산 전체로 드러내느냐? 아니죠. 스티커만 떼는 거예요. 스티커만.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처에서 생색내는 예산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성평등 하려고 쌓아놓은 예산입니다 하는 건데 이 스티커를 뗀다고 예산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스트럭처에 대한 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걸 그렇죠.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주변에서. 정책팀에서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그 청년 보좌역들이라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글 보고 지금 예산을 짜는 건지 싶은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예를 잘 든 면은 있는데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짓는 예산을 배정할 때 공공 화장실 또 공공 건물에다가 짓는 예산을 배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남성 소변기 세 칸, 뭐 여성도 3칸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다. 여성의 신체 구조상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1.5배 내지 2배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 제가 배운 건 3배가 더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봐도 2배 이상 걸리는데. 예, 3배라고 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씨 얘기대로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여성 그 친화적인 예산, 그러니까 여성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배려한 예산 이 일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무기 사는데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말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더 한심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부 예산이 무려 31%가 폭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우리가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쟁광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국방 예산 엄청난 수위로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국방장관 보고 호전광이라고 욕합니다. 왜 이렇게 무기를 많이 사고 무기를 많이 만드냐. 자주 국방을 위해서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건 아니, 결과인데.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의 이 군사비 증강이 훨씬 더 둔해 온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역대로 보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 느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월급도 엄청나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예, 뭐 그것도 말할 거 없고 그런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마치 자주 국방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참 이번에 제가 호남에 가서 젊은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의 청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몇 가지
그 제스처나 공약에 홀려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어떤 그 정치적 행위에 따른 효능감을 그간에 뭘로 느끼고 있었냐면 이준석이 당대표 된 거. 그 다음에 이준석이 얘기하니까 술렁거리는 예를 들어 광주 같으면 뭐 복합 쇼핑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스타필드에 가고 싶다, 이케아를 다니고 싶다, 뭐 코스트코에서 쇼핑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일자리의 개념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들어오면은 네. 최소한 몇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알바 자리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와중에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은 계속되는 어떤 선택의 과정인데 그 선택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그 긍정의 효과가 있는 건지를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런 점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대남들이 느끼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군에서 휴대폰 쓰는 거하고 봉급 올라간 거다. 그게 어떻게 된 건 줄 아느냐. 그러니까 멍하고 있더라고요. 그 월급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뭐 자기 병장 때 10몇만 원 받았대요. 근데 저희 애가 지금 상병 이제 갓 달았는데 60몇만 원 받네. 월급이요? 그러니까 왜 월급? 저는 옛날에 연봉이 20만 원이었는데 아니 예전에는 또 군에 가서 저희 또래 친구들은 뭐 상병 병장 이럴 때 뭐 8,000원, 9,000원 이랬거든요. 저 병장 때 1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상을 못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깜짝 놀래더라고. 예. 그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 군인들 봉급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군대는 그냥 고생하는 데니까. 근데 최소한 사람의 노동을 뺏어가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주도록 지금 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근데 이거를 그거에 맞게 계속 올린 사람들이 군사정부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의 시대를 넘어가서 최초로 병의 신분으로 병역 의무를 이해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그 시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실제로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으로 대우하느냐의 사례 아니겠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납득을 하더라고. 그게 그때 그렇게 올랐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죠. 그게 이케아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여튼 뭐 그래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사전투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는 점. 확진자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가시면 1시간 동안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붐빌 때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5일 남았는데 우리 교수님부터 우리 유권자들과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안철수 후보와 같은 행태의 그러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줘버리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뤘지만은 자 그럼 어느 후보가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위해서 학교가 끝나고 또 직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안심 귀가를 위해 신경 써줄 수 있는 후보, 그다음에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을 만한 후보는 누구인지 그 결론은 뭐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여성들 어르신들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후보이니만큼 그러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주변에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서 주신다면 저는 뭐 이번 선거는 뭐 특히 어저께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뭐 더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제 새벽에 자다 깨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휴대전화에 뭐가 이렇게 떠 있어서 봤더니 이제 조선일보 기사로 처음 뭐 새벽 회동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들이 뭐 뻥치려고 거짓말로 오보를 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다른
그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이들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게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지금 꿰뚫고 있다라는 거를 다 파악을 하시는 상황이고, 또 저는 후보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한 처음의 발언이 굉장히 진실되게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생 경제와 평화와 통합의 길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후보, 이렇게 품격 있고 유능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꼭 선택해 주십사. 제가 나오다가 SNS에서 본 글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 나는 이재명 후보의 평소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이 반대 상황이 돼서 이재명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다고 치고 똑같은 상황으로 윤석열이 어떤 언어를 써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고 구두발 쳐들 그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끔찍하다. 여기서 후보의 차이는 극명한 것 같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예. 진짜 인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뒷거래에 대해서 수사해 보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남은 기간 동안 주변에 계신 분들 설득하실 수 있는 밭갈이 재료를 제공하는 방송, 저희 최강욱, 정유진, 김성우의 나를 위해 이재명은 어김없이 월요일 12시 30분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받아들여야지 나의 대통령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괴물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일 잘해요. 무슨 사위나 뭐 이런 남편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 찾는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저도 물론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두 가지가 좋아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뭐 좀 지나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고요. 표는 이재명한테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안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다음 근근히 다음 돌파구를 찾아내고, 근근히 다음 돌파구를 찾아내야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치는 개혁돼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가게 돼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가 경기도죠.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야죠. 새로운 나라 만들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우리 오늘 정말 포기하면 저도 처음 보는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우리 잠깐 우리 가면서 내려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박가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학벌 사회입니다. 연고 사회입니다.
인류 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여진 우리 사회 각계의 판에 제가 돛담배 하나 떠 있듯이 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투명해지면, 기업이 투명해지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이 몇 가지 벌려진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신명을 다 바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시장, 도지사 일 잘해야죠. 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유능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네, 후보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오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죠. 다시 합시다. 네. 준비됐어요?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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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설득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